한국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전부 따져보더라도 식민지로 전락했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그저 과대평가된 가짜 국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 유럽 내에서 한국의 성공은 전부 가짜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의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송출되기 시작하자 프랑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카미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교라고 여겨지고 있는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실제로 저는 학창시절부터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을 만큼 공부에 진심이었고 공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는 꿈을 가졌던 저는 대학교에서 진학해서도 수석을 밥 먹듯이 차지했던 학생이었죠. 공대에는 여자 자체가 거의 없었기에 저는 더더욱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등생이던 제가 요즘은 프랑스라는 제 조국에 대해 엄청난 현타를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게 프랑스는 발전이라는 게 없는 나라 같았거든요. 정말로 과거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프랑스지만 현재는 아직도 100년이 넘은 건물에 거리에서는 데이터도 제대로 안 터지는 낡은 인프라,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제가 이런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제대로 된 공학자로 성장할 수 있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프랑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걸 국가는 다름 아닌 아시아 국가로 결정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즘 아시아 국가의 기술 혁신이나 성장세가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야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고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아예 기술력 자체가 없던 가난한 국가였지만 요즘 프랑스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과 저력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대서특필되고 있기에 저는 이 나라들이야말로 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깊고 실제로 프랑스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에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이러한 제 고민의 상황을 말해주며 도대체 제가 어느 국가로 유학을 떠나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예의 바르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착한 일본인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도저히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카미유, 너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한국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전부 일본이 한국의 문명을 전해준 덕분이고 또 한국의 경제 수준은 잘 쳐줘봐야 중진국 수준에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가진 국가라고. 너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선사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매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를 가진 국가였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계몽시키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과학 자체가 개발되지 않은 원시국가로 남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문명을 선사해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 식민지의 주종 관계에 있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 만약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은 기술산업 자체가 막혀버려 완전히 몰락하고 말거든. 실제로 한국은 2019년에 괜히 일본에 대들다가 일본이 첨단 소재 수출을 막아버리자 국가 괴멸급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어. 무엇보다도 한국이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는 저품질 국가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적절하고 건강한 경제는 일본처럼 천천히 성장하기 마련이고 한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경제 발전 속도야말로 한국은 나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수준의 경제를 가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 저는 일본인 친구들의 하나 같은 주장에 약간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은근슬쩍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의 목소리만 냈다는 점은 기존의 일본인들이 보여주던 화법이 아니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꼈죠. 그러나 저는 일본인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주장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일본과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겪었다는 점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의 말대로 아무래도 한국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일 뿐이고 제가 만약 한국으로 간다면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인생을 낭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거의 확정짓고 일본행을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저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진행된 충격 영상을 시청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프랑스 공영방송이지만 방송에서는 만약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매우 도발적인 영상을 송출했거든요. 그리고 진행자는 영상 시작부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현재 프랑스는 혁신 없이 정체되어 버려 이젠 그저 그런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프랑스인들은 현실에 안주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조차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국가의 국민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은 프랑스는 원전 사업 및 각종 무기 수출 사업 등 거의 모든 기술 수주 분야에서 한국에 의해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로 인해 매번 거의 확정적으로 벌어오던 외화를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며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우리의 먹거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고 만약 프랑스가 한국처럼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프랑스라는 국가는 몇 년 내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거라는 점입니다. 일단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며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원래부터 못 살았고 과학 발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한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일본이 침략하기 훨씬 전부터 첨단 과학, 의학, 공학을 자랑하고 있던 문명국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이전에 가동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던 국가였고 일본이 서양 디자인을 모방하기 수세기 전에 선진 조선업을 발전시켰던 놀라운 과학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원을 훔치고 한국 문화를 금지하며 노예의 노동을 강요했기에 한때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한국은 단숨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러한 한국의 역사에서 프랑스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과학적으로 진보를 이룬 국가더라도 한 번의 안일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 수 있다는 교훈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문명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던 국가답게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독립 직후 전쟁까지 겪으며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문화력, 그리고 경제력과 기술력까지 모조리 갖추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제대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선진국인 일본을 전부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술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9년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일본은 한국으로의 반도체 생산 첨단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한국에 엄청난 악수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에만 고전했지 금세 자체 첨단 소재를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점으로 양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죠. 현재 그렇게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던 일본의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일 뿐더러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에도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금 2019년과 같은 양국의 정치적 대립 상황이 펼쳐진다면 한국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국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과학 강국으로서 이름 날렸던 것처럼 현재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일본조차 완전히 뛰어넘으며 일본을 마치 21세기판 식민지 수준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강대국으로 이름 날렸던 프랑스라도 혁신을 멈추면 언제든 몰락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한국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는 한국처럼 기술 혁신을 위해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고꾸라진 채 절대로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장들은 죄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이 말한 대로 그들이 정말로 한국을 도왔다면 왜 일본 통치가 끝난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마자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빈곤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일본의 경제는 3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느리게 발전한 경제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 임금 감소, 그리고 인구 감소를 의미할 뿐이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더 높은 임금, 더 강한 수출, 그리고 더 큰 글로벌 기술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일본은 이러한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운명의 열등감을 느껴서 무작정 한국을 깎아내릴 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한국을 비하할 뿐이었던 거고, 저는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자 결국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죠. 사실 프랑스는 상당한 방산강국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정기적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K9 자주포나 K2 흑표 전차 등 무지막지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폴란드와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중요 고객들을 가로채갔고, 이내 기술력 하나로 기존의 프랑스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물론 원자력 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입지를 가졌고, 원자력 기술은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에 웬만한 국가들은 엄두조차 못 내는 분야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 체코의 24조 원 규모의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를 압도하면서 이 분야에서마저 프랑스의 기존의 지배력을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되어 버린 양국의 기술력 격차는 더더욱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한국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75%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1위 메모리 칩 생산국으로 유럽의 모든 기술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다른 반도체 강국들과는 달리 설계부터 제조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죠. 만약 한국 반도체가 없다면 유럽의 전자산업은 아예 붕괴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현재 기술력 하나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좀처럼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니란 태도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하려 했다니, 저는 제 바보 같은 결정에 인생이 완전히 꼬일 뻔한 상황에 아찔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제가 들었던 정보가 정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여행 경험을 해봤지만 인천공항은 제가 겪은 모든 공항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특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존 F 케네디, 히드로, 샤를 드골 공항에서 경험했던 느리고 비효율적인 공항 모습과는 달리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한국 공항의 모든 면에서 극한으로 간소화되고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 대표적인 인프라가 바로 공항 내 자율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거대한 공항이었고, 그 때문에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공항 안으로 이동하기까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그런데 인천공항 측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 셔틀은 저희를 공항 안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1공항에서 제2공항까지도 단숨에 저희를 이동시켜주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인천공항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 전기 셔틀은 제로 지연 AI 스케줄링 시스템에서 작동하여 여행자는 조금의 지연도 없이 항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죠. 사실 인천공항 측에서는 이러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베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셔틀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면 모를까. 도대체 인천공항은 왜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서비스를 무료로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나라 자체가 남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예 이러한 배려가 시스템화까지 된 믿기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는 시간 동안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이들은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근처에 노약자가 있을 경우 노약자의 짐까지 전부 선반에서 내려 버스까지 실어주는 놀라운 배려심을 보여주었거든요. 남을 위한 배려심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프랑스에서는 노약자가 느릿느릿 자신의 짐을 내리고 있으면 도와주기는커녕 왜 빨리빨리 나가지 않고 문구적대냐며 짜증을 내기 일쑤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노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정말 기계처럼 약자를 포착하자마자 배려를 베풀어 주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끔 했죠.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공항 도착을 마친 뒤 입국 심사라는 마지막 남은 큰 산을 넘어야 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사실 입국 심사 절차는 엄청난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상당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저처럼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처음 도착했다는 점에 대한 설렘을 느끼다가도 입국 심사 때만 다가오면 본격적인 기다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짐부터 빠지곤 합니다. 입국 수속관들은 수많은 승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든 말든 자신의 옆 동료와 시시덕거리면서 떠들기나 하고 심지어 업무 중에 개인적인 전화를 받느라 30분 이상을 그냥 허비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입국 심사 한번 봤는데 반나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도 매우 흔하죠. 그러나 한국의 인천공항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엄청난 기술을 공항에 구현해둔 상황이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한 뒤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는 다른 공항에서처럼 수동 여권 검사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AI로 구동되는 스마트 입국 심사를 통해 3초 만에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이 기계는 얼굴 인식 스캐너를 통해 입국 심사관과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3초 이내에 여권과 생체 인식 데이터를 즉시 일치시켰는데요. AI를 통한 입국 절차는 입국객의 얼굴과 여권을 대조함과 동시에 그가 최근에 어떤 국가에 체류했는지, 범죄의 이력은 있는지 등을 자동으로 평가했고 위험도에 맞게 여행객들을 입국시키거나 혹은 더욱 세심한 검사가 필요한 인원의 경우 빠르게 별도의 인터뷰실로 안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도 빠른 AI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인천공항은 다른 서구권 공항에 비해서도 처리 시간을 85% 이상 단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저는 기술력 하나로 공항에서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공학도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 놓은 한국에 존경의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여행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극강의 편의성을 느끼게 해주려고 작정을 했는지 수화물의 경우에도 스마트 수화물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 놓으며 대기 시간이 일절 없는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제 수화물을 되돌려 받기까지 대부분의 다른 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화물 보관소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분명 3초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음에도 제가 수화물 보관소로 향하자 제 캐리어는 이미 제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고 비행기 착륙 후 단 5분 만에 수화물이 도착하도록 수화물 흐름을 최적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행객이 장애인일 경우 이 캐리어는 인천공항 내의 짐꾼 로봇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불편한 여행객의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달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극강의 편의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한국은 그냥 나라 자체가 남을 배려해주기 위해 거의 미쳐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쩌면 한국이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숨에 기술 패권을 쥐며 인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이유는 한국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더욱 편리함을 보장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이러한 선한 의도가 모여 한국이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공항에서부터 프랑스는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인류의 기술자 앞에 공학 전공 대학생쯤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넋이 나간 채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직전 또다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 공항에서는 웬 주인 없는 캐리어가 빼곡히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캐리어로 줄을 서고 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 자신의 캐리어를 남겨두고 자신은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캐리어가 대놓고 질비해 있었음에도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뿐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멀쩡히 쥐고 있는 캐리어마저 전부 훔쳐가는 상황이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오늘 내 캐리어를 교체할 생각이니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내 캐리어를 훔쳐가 주세요 라고 말해오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그 누구도 캐리어를 훔쳐가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다른 차원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최강의 기술력과 인프라, 시스템까지 갖춘 한국이 시민의식마저 최고 수준인 모습에 제 조국인 프랑스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약간의 씁쓸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시민의식 모습의 연신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감탄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같은 모습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양이었고 한국은 그만큼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특별한 국가였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가출해버린 정신을 가까스로 머릿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며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시나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저는 인천공항 버스를 통해 도로를 이동하면서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 사람들도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고급 차량들은 한국 도로에 당연하다는 듯 즐비해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도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다는 벤츠 차량은 한국의 도로에서 거의 자전거 보이듯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 결국 저는 그래도 아직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조차 전부 잃어버린 채 그대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저를 그냥 두지 않더군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더더욱 엄청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의 거리가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모습에 기이한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물론 시민의식이 훌륭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길거리는 너무나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이러한 한국의 비밀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길거리에는 AI 기반 청소 로봇이 시범 운영 중이었고 이러한 로봇은 사람과는 달리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에 한국의 길거리는 그야말로 24시간 지치지 않는 전담 청소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로봇 청소부는 첨단화된 AI 스캔 기능을 통해 혹여라도 범죄의 현장을 포착하면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당국에 알람을 보낸다거나 혹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구급대에 연락을 보내는 등 치안 유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천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저 청소 로봇 하나만으로도 치안까지 유지하는 최강의 응용력을 보일 수 있던 거고 저는 극강의 기술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응용까지 하는 한국의 모습에 도대체 이 나라를 따라잡을 국가가 있긴 한 걸까 싶어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공학도로서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가 한국에 의해 뺏긴 기술 패권을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한국을 재역전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탈한 감정과 존경스러운 감정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거리를 걸었고 얼마 뒤 제가 프랑스에서 찾아놓았던 한국의 유명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식당이었음에도 식당 밖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말인가?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일단 식당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식당에서 식당 직원은 제게 연락처를 묻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제게 연락처를 물어온 한국인 남자 직원은 꽤나 잘생겼고 키도 컸기에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했을 정도로 설레는 감정을 가진 채 그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죠.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연락처를 적어준 제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연락처를 대기열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문자로 전송해드렸으니 당신은 이 QR코드를 통해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신의 차례가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니 확인 후에 식당으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의 말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닌 그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대기를 하게끔 해주기 위해 연락처를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일단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국가면 한국인들은 인기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줄을 설 필요조차 없게 되었단 말인가 싶어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리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노약자들조차 어김없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도 상당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과정을 아예 건너뛰어버린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인 직원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닌 상황에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은 이내 분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시스템은 왜 구현해 놓은 거냐며 예상 대기 시간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된 거냐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불평은 또 처음 듣는다는 듯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추운 겨울날에 1시간 동안 밖에서 줄을 서가면서 대기를 하는 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노약자들은 1시간은커녕 10분을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워하거든요. 또한 줄을 빼곡히 서다 보면 다른 통행로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식당에 민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식당들은 이러한 AI 대기열 시스템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AI 기반 대기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이블 회전율 및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별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주고 있으므로 오차 범위는 거의 없는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한국의 AI 기반 대기열 관리 기술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했다고 했기에 저는 이러한 작은 기업들마저 무자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건강한 산업 구조에도 감탄을 하게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모든 강력한 기술들을 전부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업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국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따뜻한 카페에서 편안한 대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1시간 뒤에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음에도 요리 선택 및 주문에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국의 식당 테이블에는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주문 태블릿이 구비되어 있었고 개인의 취향, 채식주의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의 식단 제한, 그리고 AI 추천을 통해 개인화된 최고의 요리를 추천해주고 있었죠.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저는 음식을 주문하는데 특히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러한 제 상황을 알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을 때 땅콩이 함유된 요리를 잘못 먹었다가 저승의 문턱을 밟은 적까지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별다른 요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지도 않았음에도 제 국적과 나이 등을 통해 최고의 음식을 자동 추천받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한껏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럽던지 저는 한국은 팁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테이블에 소정의 지폐를 올려둔 채로 식당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 밖에 나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인 직원이 곧바로 뛰쳐나와 저보고 현금을 놓고 갔다며 팁으로 올려놓은 금액을 다시 제게 돌려줬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성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건 음식의 퀄리티와 식당의 인프라에 만족한 저의 소정의 팁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식당 직원은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국가이며 자신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니 절대로 이러한 팁을 받을 수가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기에 저는 그렇게 한국에 다시 한번 감탄한 채 발걸음을 옮겼죠. 프랑스의 불친절한 직원들은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팁을 바라곤 하고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팁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가적인 숟가락조차 가져다 주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 인생을 걸어야 할 국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로의 입학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한국에서 최고의 공학도로 성장하게 될 미래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동시에 제가 만약 일본인들의 말만 믿고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